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 디스플레이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AI 시대를 맞아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OLED를 AI 시대의 새 성장 동력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죠. 네. 이미 우리는 AI 시대, 즉 인공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죠. 그 AI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HBM 반도체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소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OLED입니다. 즉 뭔가 HBM을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걸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는 도구가 바로 OLED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삼성도 나섰고 LG 디스플레이도 나섰는데요. 일단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가 그렇게 좋습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정말 끝없이 하락을 보였고 심지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근에 10,000원 밑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 3, 4만 원 하던 주가가 10,000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AI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OLED, 화면을 좀 더 밝게,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정확하게 저전류로 받기 위해서 OLED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이고요. 전 세계에서 OLED 기술력 1위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향후 몇 년이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향후 굉장히 성장성 발달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잉 설비, 특히 중국이 우리의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 저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덤핑 친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업적으로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 저는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보면 정말 놀랐어요. 야,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얼풀 베팅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OLED 업황이 좋아지고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 보유 전체 잔고의 5% 정도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OLED 관련주를 편입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은 상장 안 했으니까요. 삼성전자를 사면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7만 원대면은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칠수, 팔기, 구도거든요. 7만 원대는 물론 어떤 좀 단점도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만 7만 원대는 언제든지 우리 포트의 한 20%는 비중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 자, AI 시대를 맞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증시 변동성이 아주 많이 확대가 됐죠. 모건 스탠리가 경기 방어적인 우량주를 매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권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섹터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마이크 윌슨이라는 이제 미국 주식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이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 2주간의 변동성 우리나라는 가장 심했죠. 굉장히 약세론자입니다, 마이크 윌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론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변동성이 이제 크니까 방향을 좀 찾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하락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약세론자처럼 생기셨잖아요. 예. 약세론자처럼 생긴 건 뭐예요? 예, 약간 좀 우울하게 생기셨는데. 예. 투자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보다는 이제 성장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방어적인 거를 찾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항상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저희는 취할 걸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어제도 보면 뭐 금융주가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좀 시장이 정체돼 있을 때는 좀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 방어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은 좀 제한돼 있고 돈은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에 배당할 여력은 또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들이 좀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데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대출액 증가로 수익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쪽도 더 많이 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역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AI 관련주로 좀 탈바꿈하고 싶어하는 KT와 SK텔레콤이 있습니다. 통신주인데 통신주 실적들 보면 거의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래서 전통적인 방어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AI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성장성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이긴 하지만 삼양식품과 농심 같은 이제 라면류 식품 기업들인데 이쪽은 여전히 안정적이면서 또 지금 성장 중이죠. 그래서 글로벌로 확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재 관련돼서 의류 관련된 업체들 보면 거의 주식이 바닥권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주가는 화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성장성에 제약이 걸려 있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제 확장성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오히려 지금 급부각하고 있는 게 에슬레저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급부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많이 오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과 그다음에 에코마케팅 정도가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화에 이미 성공을 했고 이제 소비자의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대만, 일본, 지금 중국까지 진출을 하면서 더 이제 사업체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의류주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 하반기에도 좀 그럼 다시 전고점 회복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아마 삼양식품 실적 발표니까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밤사이 금리나 인플레보단 이젠 성장이 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루 만에 또 모건 스탠리가 살짝 뉘앙스를 바뀌어서 말을 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놓은 만큼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국내 시장에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해운주 전략도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HMM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선사 최대 실적에도 불구 중동 리스크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악재는 상존하고 있거든요. 상존하고 있는 악재와 호재 속 향후 주가 전망은 이화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한 상반기 때 이제 SCFI 지수가 3,700까지 올라왔고 물론 최근에 3,200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진영선을 일단 보이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이번 해운사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액은 예상 컨센보다는 한 2% 정도 하회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이제 하회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뭐 SCFI 지수가 2분기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해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장기 계약을 맺거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긴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개월, 5개월 뒤에 매출을 좀 인식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HMM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좀 실적으로 많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장기 계약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위주 쪽에 있는 부분들이 40에서 45%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25% 이제 물량들이 장기 계약 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크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이런 홍해 사태 이슈가
이슈가 중동 전쟁 이슈에 따라서 좀 장기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SCFI 지수 자체가 하락하더라도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천천히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사도 마찬가지고 원사도 일단 하반기 가이던스 자체가 또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운사에 대한 전망 3분기까지 좋을 수는 있는데 내년 2월에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특히 해운사들의 그 얼라이언스 중에 독일의 하팔로이드라는 회사가 내년 2월에 탈퇴를 합니다. 그럼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선봉량 자체가 40% 이상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경쟁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HMM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조금은 하향되는 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MM 주가를 보니까 지금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작년 말 1,000에서 3,000까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HMM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화진 과장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못 받은 것 같죠? 네, 일단은 뭐 대부분의 지금 리포트가 나왔던 게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는 하나의 이런 동맹 업체들이 뭐는 선봉량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장 큰 이제 독일의 하팔로이드 회사가 탈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중이 큰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HMM 입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통해서 조금 영향을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릴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아직은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운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뉴스와 주가 흐름 살피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에 이마트 체질 개선에 주력을 했는데 효과가 난 거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죠. 김영재 이사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이마트 주가가 언제 이제 바닥을 찍느냐가 이제 올해 내내 관심사였는데 드디어 6월 27일 날 54,800원 바닥을 찍고 한 그 이후 한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역시 실적 개선세가 좀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적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실 영업 적자이기 때문에 별로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영업 적자 폭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상반기 전체로는 한 125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업인 할인점에서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레이더스와 노브랜드와 같은 전문점에서는 흑자 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서 오프라인 자회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스타벅스가 영업이익이 한 431억 원으로 가장 큰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뭐 SSG닷컴, G마켓과 같은 온라인 자회사들도 적자가 지속되기는 했지만 적자폭은 좀 축소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원인은 3월에 실시한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인점이 폐쇄해서 구조 조정이 있었고 여기에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등 3개사의 물류 기능을 좀 통합하면서 효율적 비용 집행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효과들은 뭐 조금씩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세는 유지된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큰 폭이 아닐지라도 우상향 시도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 여기 최근에 TMF 사태 이후에 적자를 감수하고도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산업 경쟁 구도도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마트 주가가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조금 반등하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본업인 이마트 할인점의 실적 개선세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악화된 재무 구조로 비용이 좀 이자 비용이 좀 막 크게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 보입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실적과 바닥이 이제 확인됐다는 점에서 매도보다는 좀 보유 관점 그리고 일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PBR을 보면 순자산 가치 보면 0.1배 이런 종목은 제가 사실 국내에서 찾기가 힘든데
야, 이게 이마트 일단 이 뭐 자산 재평가도 한 30년 이상 안 했잖아요. 안 해서 물론 이제 만약에 자산 재평가하면 PBR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이런 종목 굉장히 쉽지 않은데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꾸준히 떨어져 왔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마트 투자자분들 많이 속상하실 텐데 지금 우리 김현재 이사께서도 지금 당장 투자를 권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습니까? 당장에 실적 개선세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천천히 좀 방향하지 않을까. 서서히 턴어라운드 할 거다. 네,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비상형 경영체제 선언 이후 지금 8개월 만에 흑자 전환 성적표를 가지고 온 이마트. 8월 15일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5일 월마트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흑자 전환이긴 하지만 이마트도 영업이익 125억 원이면 아직 한창 올라와야 되거든요. 주가도 이에 지금 화답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빠른 하반기 주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이마트 그리고 SK스퀘어가 나왔고요. 특히 하나증권이 이마트의 펀더멘털 개선 방향성을 주목을 했습니다. 또 이 표 안에는 없지만 SK스퀘어에 대해서 배당 수입 증가가 유력하고 주가는 여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2,000원 올려잡은 94,000원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하향 조정 보고서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HMM 그리고 SFA에 대한 증권사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를, 상상인증권은 오늘부터 쿠팡과 롯데배송 직거래를 재개하는 모멘텀이 있죠. CJ제일제당을 주목하면서 목표가 유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마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마트의 2분기 매출은 7조 650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 34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부가 판관비 효율화와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업 구조의 개선의 한계, 그리고 할인점의 매출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불안 요인은 존재하지만 이익 개선만큼 이 주가의 방향성은 분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향후 본업인 할인점에서 매출 반등이 나타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추세적인 증익과 주가 반등이 가능할 거라며 목표 주가를 7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3개 발행됐습니다.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 한화증권 모두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섰는데요. 각각 76,000원, 7만 원, 그리고 74,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2분기 실적이 바닥이지만 하반기의 실적 추정치도 내려잡겠다는 보고서도 발간됐습니다. 작년은 단순 일본 매출의 지연 반영에 따른 것이었지만 올해는 매출이 아닌 비용 쇼크라는 점, 그리고 아직 스트레이트키즈의 재계약 요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진단했고요. 그리고 결국 신규 IP 흥행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데뷔하는 라우드 그리고 라틴 걸그룹 BCHA의 데뷔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주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연내로 가시화가 되면서 LCC 업계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자회사가 통합된 공룡 LCC의 등장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인데 자, 구체적으로 남인호 소장님, 항공주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우울한 업종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주, 정말 말 그대로 2년 동안 꾸준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 그 조선주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기나긴 암흑의 터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지금 항공주를 전해드리는 이 마음이 딱 그때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9월과 10월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는 데 있어서 최종 승인 절차죠. 미국 법무부입니다. 뭐 이름 자체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니까 정의로운 그런 부서니까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어지는 게 그 자회사들의 합병입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즉 두 개사가 합쳐지면은 LCC 회사인 요 세 개가 또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CC는 저가 항공사가 아닙니다. 저비용 항공사, 운행하는 데 필요한 돈만 쓰겠다는 건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 1위가 어디입니까? 제주항공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항공이 지금 1조 7천억 매출에 연 승객들이 운행객들이 1,200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합항공이 매출이 2조 4천의 자그마치 그 여행객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LCC 업계 1위를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항공 뭘 생각합니까? M&A를 생각합니다. 이제 여타 그 LCC 항공사 중 관심 있는 게 이스타 항공이라든가 에어 인천, 에어 프리미어 등을 관심을 둡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항공사들, 특히 항공주들은 굉장히 합종 연행이 많아질 겁니다. M&A라든가 합쳐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번, 이제 M&A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다음 2번은 그동안의 항공주가 악재란 악재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 악재 있을까 할 정도로. 마지막 3번입니다. 주가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이 불과 2년 전에 3만 5천 원짜리가 어제 보니까 2만 원이에요. 아시아나항공 어떻습니까? 2만 5천 원짜리가 지금 1만 원입니다. 그럼 끝으로 제주항공은 2만 원짜리가 어제 종가 9천 원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계좌의 5% 정도는 항공주 편입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은 아주 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저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비용을 통해서 저가를 지향하는 LCC 시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게 이제 촉발을 하는 거죠.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지 지켜보시면서 개별 종목별 업종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 예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역시 매운맛,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매운맛을 보여줄 거라는 전망 우세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라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사실은 좀 내려와서 50만 원대 지금 내려와 있는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이고요. 80만 원 이상은 가지 않겠냐라는 지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전망치가 2분기 매출액이 3,939억에 영업이익 814억인데 1분기에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가이던스는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이게 영업이익 매출액은 38%고요. 38%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규모인데 매출액이 지금 예상하는 게 3,939억인데 4천억을 넘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의 니신 식품이라고 해서 글로벌 경쟁사인데 이쪽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이제 수출액을 좀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한 2,800억 정도를 수출로만 벌어들였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삼양식품의 이제 해외 입점 채널도 확대 중인데 지금 월마트가 한 60%대 중반에서 90%까지 지금 확대가 됐고요. 코스트코도 한 50%대에서 지금 60%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 내 점유율, 그러니까 입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10%, 40%가 남아 있죠.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 그 외에도 뭐 네덜란드나 지금 독일, 뭐 폴란드 이쪽 이제 유럽권 쪽으로도 비중을 좀 계속 확대 중이어서 이쪽이 좋은 게 평균 판매 단가가 평균 판매 가격이죠. ASP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다 보니까 물가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쪽에서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쪽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SP 상승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현재 또 증설 중인 이제 밀양 2공장 이제 하도 이게 공시된 지 오래돼가지고 벌써 지은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25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한 4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 팔린다라는 과정에 보면 내년에도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좀 내려오면 사볼 만한 자리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이던스가 814억인데 이거보다 좀 초과해서 더 이익이 뭐 나온다라고 하면 요즘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뭐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하는데 삼양식품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닭볶음면이 이룬 신화가 2분기엔 어느 정도였을지 삼양식품 실적 발표 잠시 후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같은 K를 달았는데 음식료는 웃었지만 화장품은 또 울상입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좀 출렁이면서 급락세를 보여 우려감을 확산시켰는데 코스메스 인그로드랩 낙폭 꽤 컸거든요. 관련한 화장품주 투자 전략 우리 김용재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화장품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었고 좀 예상보다 낮은 종목이 있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적의 컨센서스를 이제 18% 하회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 결국 뭐 예상치 못한 대송상각비가 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맥스와 같은 업종 내에 ODM 업체 중에 더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교체 매매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반등은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일단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고점 대비 일단 단기적으로 40% 이상 2개월간 급락했다는 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상 PER이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 대응 전략이 좋다라고 보이고 화장품도 그렇고 최근 전력기기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지지만 장기간 주가가 상승한 관계로 어떤 전체 시장 조정 구간에서 차익 욕구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도 업종이 바뀌는 시장 성격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일단 좀 반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우리 이화진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로 나오면서 이제 나스닥 시장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 이제 그러면서 CPI 발표가 있습니다. 9시 반에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PPI가 CPI보다 선행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뭐 골드만삭스도 2.9%까지 헤드라인 CPI도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 만큼 오늘 CPI 결과 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4일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그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시프트업이랑 아까 삼양식품 거기다가 이제 오늘 지주사들이나 선보사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선보사들이야 향후에 그런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에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달에 출시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게임주에 대한 영향까지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